자, 이어서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체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서비스나 그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체계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민간단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전달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의무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는데 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잠깐만 보면 비용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나 피이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정도 국가가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사용자나 또는 이용자가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의 기여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근데 워낙 이 기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이 문제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구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공공부조는 당연하겠죠.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 부담 능력 있는 국민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니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제 거의 대부분 사회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들이 그래요. 바우처 사업들이 일종의 이제 그 계층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달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무료,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약간 뭐 10%나 20% 부담, 그다음에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달리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사회 서비스의 그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리구제에서 보면 위법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필요한 처벌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청구해서 이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동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잠깐 좀 보실까요?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재결서를 받기까지 행정심판의 진행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까요? 청구인이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결심하게 된 국민을 뜻합니다. 이때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바로 피청구인이 되겠죠. 이 처분청을 관할하는 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심판.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서를 바탕으로 해당 처분청에 답변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분청은 왜 그러한 처분을 내렸는가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청구인은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처분청의 답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때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건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짜, 즉 심리기일이 정해집니다. 위원회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 당사자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합니다. 이때 만약 구술심리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건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했다면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위원회의 심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안내합니다. 약 일주일 후 위원회가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사건의 재결서를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 송달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청구인 처분청은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재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구부터 재결까지 행정심판의 모든 과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심판.go.kr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절차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로서 인지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누락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것들을 또는 행정심판 같은 경우를 안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죠.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기준과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급여법의 포인트는 대상자 발굴에 있어요. 대상자 발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보장 급여라는 개념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 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해야지 수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보를 모르거나 또는 신청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을 때 이렇게 누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활동을 할 때 이 발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 발굴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발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기본 개념을 보면요. 이 법에 대한 기본 개념.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사회보장급여란 급여는 현금, 서비스 또는 이용권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이게 시험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보장급여는 현금만이다. 아니죠? 현물도 대상돼요. 그리고 서비스나 그 이용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내가 받지 못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급여 이용 절차를 볼게요. 이용 절차.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라고 얘기했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주의예요. 그리고 보장기관의 사항은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배우자나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라기보다는 조사하고 처리할 수가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보면 수급권 제9조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그 기관의 장이 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제공할지 이런 걸 결정하고 제공자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 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와 보장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수급에 다른 그 차상위계층이 받는 급여들을 받지 못해요. 중복됐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모든 법들은 중복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장기관의 사항은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변경 사항 등의 신고 의무 등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구두 등 방법으로 변환할 수 있다. 서면을 해야지 논란이 없겠죠?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보면요. 한 장 넘어갔네.
사회보장급여 절차에서 지원 대상자 발굴을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찾아놨었는데 앞에 하나 봐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장기관의 사항은 누락된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모든 전달체계 안에서 모든 조직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가구, 보험료 체납가구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게 좀 다르긴 한데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 단전이나 단수 또는 보험료 체납된 그 가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을 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수준에서 취합을 해서 그 대상자를 그 지자체에 내려보내주면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내려오면 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굴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대상자가 단전이나 단수라든지 또는 그 보험료 체납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위기가구로 그 지정돼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층으로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대상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발달해서 그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단전단수라든지 보험료 체납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역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죠. 자, 급여의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급여 관리,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그래서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하는데 3년마다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해서 보통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어서 그 지역마다 또 그 지역사회 사회보장정보원들이 있어요. 사회 서비스를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정보를 표준화시키고 정보의 이용 범위, 서비스 이용 절차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전담하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전담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전담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담을 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지역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행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 4년마다 이렇게 수립되어지는데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어지는지
그래서 앞에도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욕구나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사회보장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역사회 보장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장 조사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관의 자항은 지역사회 보장 교육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이 조사는 지역사회 보장 관련된 실태, 사회보장 제도 관련된 실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계획을 계속 보면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를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을 확정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도지역 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도의회 보고를 거쳐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도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회보장협의체의 그 계획들을 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있죠. 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그러니까 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와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다시 얘기하면 기초지자체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도 사회보장위원회 이걸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각 기관단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전달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들이고 그래서 기관들이 그러니까 계획도 수립하고 또 기관들이 연계돼서 전달체계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들이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이제 교육을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 예를 들면 이제 관변단체들 있죠.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배나 이런 관변단체들이 이렇게 봉사나눔 활동들을 해요. 근데 이제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제 그런 봉사활동들을 같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주변적인 거고 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좀 더 크게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 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가장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간다면 정확하게 좀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죠. 그래서 가장 하부 단위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여기서 가장 큰 업무는 사회 기관들이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군구의 사회보장 사무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통합 사례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천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통합 사례 관리 많이 나올 텐데, 또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통합 사례 관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서비스는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가 분절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우리 통합 사례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사례 관리에서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 다양한 특성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복지 고용교육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 시설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 사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 욕구는 분절적이지 않고 아주 욕구가 통합적이다. 통합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에 기반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에 기반해서 실천을 한다는 것은 욕구조사라든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을 증거에 기반해서 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는 기관마다 특성들이 있죠. 내가 잘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상담센터면 알코올 상담만 하고, 정신건강이면 정신건강만 제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자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공하는 기관들이 연계해서 통합 사례를, 이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통합 사례 관리사를 둘 수 있다. 통합 사례 관리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해서 이런 통합 사례 관리사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사니까. 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의 그 전문 직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전문직인데요. 우리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인데 약간 그 별도의 그 별정적 형태의 전문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을 따고 전담 공무원이든 또는 의료사회복지사든 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담 사회복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둘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각 지역마다 일정 정도 쿼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만큼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만의 제한된 임용 시험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임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다음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 간의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배분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 자립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고유 사업물인 지역사회 복지 사업들을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이제 보편적인 지원금 같은 걸 주잖아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인 지원금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립도가 낮은 데는 어떻게 해요? 돈을 잘 못 주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이런 편차를 줄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 사회보장위원회,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된 것들, 그 보편적인 지원금들도 이게 다 속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처럼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약간 법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심의를 거쳐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고, 만약 그 조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국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예산의 불이익 같은 것들을 주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고유 사무에서 중앙정부에서 타치를 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지역 간의 균형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위해서 조정을 하고, 조정이 잘 안 됐을 때는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명령, 행정소송이라든지 또는 권한쟁의 심판소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잘 안 될 때는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교부금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을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은 땡땡땡이다. 자,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 어떤 법일까요?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힌트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라고 했죠, 기본법. 기본법은 헌법에 미치고
일반 법률의 상위법이라고 했어요. 기본법. 어떤 기본법이다? 사회보장 기본법이었죠? 사회보장 기본법. 자, 두 번째 문제. 땡땡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여기서 힌트.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이건 뭐라고 하죠? 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그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정답은 공공부조죠. 공공부조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죠.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잘 들으시고 풀으시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시면서 풀으시고 또 한번 모르는 건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무엇으로 땡땡땡으로 통제하여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방법이 구두로 통제하여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어떻게 해야지 통제해야지 포기할 수가 있죠? 네, 서면으로 통제해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서면으로. 자, 다음 4번. 부담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부담할 능력이 있는 국민. 누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했죠?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마지막 5번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라고 했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 우리 사회복지 보장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했죠? 이건 어렵지 않죠? 네, 4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사회보장 기본법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법 관련해서 우리 학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은 모든 법의 사회보장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법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보장 법률들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보장 급여법을 중심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에 맞게 지역사회 복지 계획 또는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